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웠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다가와서 화해하자고 할 때 말이에요.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죠. 저도 살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용서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관계를 완전히 끊기에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용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언제 건전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요. 특히 실제 사례들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상처의 종류와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처가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어떤 상처는 관계의 근본을 흔들어 놓거든요. 이걸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62세 김 여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힘든 경험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김 여사님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린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섞어서요. 김 여사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이 크셨다고 해요. 30년간 믿고 지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증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친구가 사과하러 왔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정말 고민이 되셨어요. 30년 우정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우선 상처의 종류를 분석해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일시적 감정에 의한 상처예요.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했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경우죠. 이런 상처는 대부분 치유 가능해요. 두 번째는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상처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것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상처예요. 김 여사님 경우처럼 고의로 해를 끼치거나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죠. 이런 상처는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요. 네 번째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예요. 범죄나 극심한 배신, 인격 모독 같은 경우인데 이런 상처는 용서한다 해도 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김 여사님의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상대방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하러 온다고 해서 다 진심인 건 아니에요. 진짜 반성하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경기도 수원에서 사시는 58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절친한 친구와 함께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박 선생님 몰래 다른 곳에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친구의 배신이었어요.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거든요. 그 친구는 한 달 후에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이 관찰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사과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사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정해야 해요. 내가 너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것이 잘못이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이해한다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세 번째, 변명하지 않아야 해요. 그때 내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진정성이 의심돼요. 네 번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해요. 돈 문제라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말하거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5번째,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아야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박 선생님의 친구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은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셨어요. 실제로 진정성 없는 사과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서 하는 사과라면 받아들여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3번째로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다른 관계와 달라요. 완전히 끊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상처를 참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청남도 천안에서 사시는 65세 최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은 큰아들과 심한 갈등을 겪으셨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 재산인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아들이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최 어르신은 노후 자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상처는 아들이 부모를 외면했다는 거였어요. 몇 번 연락해봐도 피하기만 하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1년 정도 계속되다가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어요.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어요. 최 어르신은 정말 고민이 되셨어요. 아들이긴 하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자식과 연을 끊을 수도 없고요. 가족 관계에서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건전한 경계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감정적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세요. 두 번째, 물질적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최 어르신처럼 돈 문제로 상처받았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세요. 세 번째, 시간적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만나는 횟수나 연락하는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일 만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네 번째, 상황적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겠다고 미리 정해두세요. 최 어르신은 아들과 만나기로 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우선 돈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않기로 했고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그때는 정말 연락을 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경계선을 설정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조심하게 되고 만날 때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자, 4번째로는 친구 관계에서의 현명한 판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관계는 가족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상처를 준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말이에요. 부산에서 사시는 59세 정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은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정 여사님이 없는 자리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 여사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친구들이 요즘 정 씨 때문에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 맨날 돈 이야기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정 여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정 여사님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신은 친구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었던 건데 친구들은 그런 자신을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정 여사님은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우선 친구 관계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친구라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친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 용서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친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친구라면 용서를 고려해 볼 만해요. 두 번째, 그 친구가 나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세요. 정 여사님처럼 어려울 때 외면하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균형적인지 살펴보세요. 항상 내가 더 많이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라면 건전하지 않아요. 네 번째, 그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면 신중해야 해요. 정 여사님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본 결과 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기로 하셨어요. 20년 우정이 아까웠지만 진짜 친구라면 어려울 때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대신 정 여사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진짜로 도움을 주고 위로해준 다른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셨어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친구 관계는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전한 관계만 유지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4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경우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직장 내 갈등과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관계는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싫어도 업무상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서울에서 사시는 53세 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은 같은 부서 김 대리와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김 대리가 한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상사에게 보고한 거예요. 한 과장님은 정말 억울했어요. 몇 달간 밤낮으로 고민해서 만든 기획안이었거든요. 김 대리에게 따지니까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발뺌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한 과장님은 김 대리와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업무상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김 대리가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자신이 욕심이 과해서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개인 감정과 업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 업무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세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본인에게도 손해예요. 두 번째,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세요. 아무리 싫어도 직장 동료로서의 기본 예의는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 증거를 남기세요. 직장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해요. 중요한 업무는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회의록을 작성해서 증거를 남겨두세요. 네 번째, 상사나 인사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회사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직장 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해서 행동하세요. 한 과장님은 김 대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문서로 주고받기로 하고 아이디어나 기획안은 반드시 이메일로 공유한 후에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면서도 한 과장님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김 대리를 신뢰하지 않지만 업무상으로는 문제없이 협력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완전한 용서보다는 현실적인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반복되는 독성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요.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인천에서 사시는 60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4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그 친구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약속을 잘 어기는 거예요.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취소하거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거나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핑계를 대고 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음엔 꼭 지키겠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이 선생님도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 계속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사과하고 또 똑같은 실수하고 사과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패턴이 10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결국 이 선생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바뀔 의지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사과는 습관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였어요. 독성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사과는 잘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두 번째, 자신의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려요.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 때문에 같은 식으로 변명을 해요.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해요. 우리 사이가 이런 것 때문에 틀어져도 되나라며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해요. 네 번째, 진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상대방이 화를 내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계속 상처만 받을 뿐이거든요. 이 선생님은 결국 그 친구와 연락을 끊으셨어요. 40년 우정이 아까웠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일곱 번째로는 건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뭔가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전한 경계선은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대전에서 사시는 57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에게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특히 육아나 살림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참고 지냈어요. 시어머니니까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고 심지어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박 여사님이 없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엄마가 요리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박 여사님에게 전했는데 정말 상처가 컸어요.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건전한 경계선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건전한 경계선 설정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단계, 내 감정과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어떤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어디까지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박 여사님은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 간섭의 정도, 말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어요. 두 번째 단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해 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세 번째 단계, 일관성 있게 지키세요. 한 번은 받아들이고 한 번은 거부하면 경계선이 무의미해져요.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네 번째 단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화내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면 갈등만 커져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건 안 돼요만 말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세요. 박 여사님은 남편과 먼저 상의해서 동의를 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존경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 돼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육아나 살림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배워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박 여사님이 일관성 있게 경계선을 지키면서도 예의는 지키니까 점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해 주시고 간섭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계선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더 건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서 사시는 63세 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은 젊을 때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어요. 함께 시작한 사업에서 그 파트너가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거예요. 조 선생님은 그 일로 파산하시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 파트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20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파트너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 선생님은 처음에는 잘 죽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드시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조 선생님만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였어요. 그때 조 선생님이 깨달으신 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였어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다만 그 잘못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과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하되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용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예요. 계속 분노하고 원망하면 결국 내가 손해예요. 네 번째, 용서는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다섯 번째, 용서는 강요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용서해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 선생님은 그 파트너를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2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혀온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기로 하신 거예요. 용서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아홉 번째로는 새로운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겨요. 이때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울산에서 사시는 58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오랜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하셨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였거든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갑자기 만날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이 기회에 새로운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보기로 하셨어요. 우선 지역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을 등록하셨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 친구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투영하지 마세요. 또 나를 배신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요. 두 번째, 처음부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관계는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상대방의 경계선을 존중하세요. 내가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도 같은 마음인 건 아니에요. 네 번째, 건전한 활동을 통해 만나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학습 모임 같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건전한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세요. 상대방에게서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풀고 도와주세요. 김 여사님은 서예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드셨어요. 서로 작품을 감상해주고 때로는 차도 마시고 가끔 전시회도 함께 가시고요. 예전 친구들과는 달리 서로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관계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 결정돼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처받은 관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다음 10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상처의 종류와 정도는 어떤가요? 일시적 감정에 의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인지 구분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이런 일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인가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균형적인가요? 항상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다면 건전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나요? 뒤에서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일곱 번째,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인가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덟 번째, 용서했을 때와 거리를 두었을 때 중 어느 쪽이 내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될까요? 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홉 번째,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나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마지막 열 번째,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어떤 경험이든 배움이 있어요. 그 배움을 통해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대부분이 긍정적이라면 용서를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서와 거리두기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용기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용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믿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해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다만 그 순간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관계는 평생에 걸쳐 계속 변화해요. 지금 멀어진 사람과 나중에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지금 가까운 사람과 나중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존감을 포기하거나 내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1시간 동안 상처받은 관계에서 언제 용서하고 언제 거리를 둘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처의 종류 구분부터 시작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판별법, 가족관계의 특수성, 친구관계에서의 선택, 직장 내 갈등 처리, 독성 패턴 인식, 건전한 경계선 설정, 용서의 진정한 의미, 새로운 관계 형성법,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다뤄봤어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인간관계의 본질이에요. 다만 그 상처가 치유 가능한 범위인지 아니면 관계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수준인지 잘 판단하셔야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전하고 행복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